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예,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2편이죠. 기초인문 강의 27회 대비 기초인문 강의 2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시험 문제가 수요 공급 이론이 수요와 공급이 세 문제, 최소 세 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오는 파트이고 또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 1절에서는 직접적인 시험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기본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상 중요해요. 그리고 2절부터 수요와 공급이 어떤 건지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절 흐름 보기를 보면 시장 경제 혹은 그 시장 경제 하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나 정부의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일어난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원 배분이란 얼마만큼 그 재화가 소비되고 생산되는가. 그런데 만일 잠시 후 정의하게 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논리가 시장 경제의 기본 논리예요. 이런 것 등이 기본 내용입니다. 흐름 보기에서. 그렇다면 학습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할 것인지를 일단 미리 한번 쭉 살펴보면 수요 공급 자체가 시장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 모형으로 시장 현상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것이 강력한 도구가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은 각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시장 전체의 소비자와 전체 판매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중앙적 관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전체 참여자들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결정된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원이 배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묻진 않지만 이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셔야 되겠죠? 완전 경쟁 시장은 퍼펙트 컴피티티브 해가지고 완벽한 시장이에요. 그야말로 이상적인 시장을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 잘 존재하진 않지만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그 모형을 토대로 해서 현실 시장을 분석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재화는 동질적이고 소비자와 공급자의 수가 굉장히 많다면 일단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가격 형성에. 그러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되는 가격을 보고 그것을 보고 행동하는 가격 순응자가 되고, 이렇게 될 때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내용 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은 사실 이게 현실적 시장이죠. 불자를 해서.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다수가 아니니까 독점, 과점. 이거는 독점은 생산자 수가 하나고 과점은 소수인 거죠. 얘는 생산자 수가 많지만 재화가 동질적이지 않아요.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라면 시장처럼. 경쟁 시장이긴 하지만 자기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는 가격에 순응하지 않고 가격을 세팅합니다. 가격을 스스로가 결정해서 자원 배분의 왜곡, 즉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가 나오더라. 뭐 하는 내용이 2절에 1절에 주요 포인트고, 이것이 사실 부동산학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경제 원론, 상식이에요. 경제 상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수요와 공급은 시장 경제 체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이 시장경제 체제가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비교해 봤어요. 계획경제는 가령 사회주의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 집단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계획경제가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생산되고 이 생산된 물량을 소비하는데 그 생산되고 소비되는 양이, 즉 생산되고 소비되고 즉 분배되는 양의 결정이 중앙정부의 의도적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통제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계획경제라면, 시장경제는요, 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러한 양이,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자원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자원배분이 특정한 재화, 즉 이 빵이라고 생각한다. 이 빵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그 장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앙정부의 의도적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빵을 안 먹기 시작하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경제라는 거고, 자본주의 경제는 결국 시장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생산량과 가격, 즉 자원배분량과 가격을 결정하는가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건데, 배추. 항상 요쯤 강의할 때 김장철이라서요, 11월 달이. 근데 올해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배추를 보게 되면 배추가 풍년이다. 아니, 가뭄인데 왜 배추가 풍년이냐 이거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풍년이래요, 배추가. 특정 지역에서 가뭄의 영향을 안 받았다든지, 가뭄이 좀 적다든지, 배추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어쨌든 어떤 사건은, 이러한 김장배추 풍년이라는 사건은 배추의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배추의 공급이 무지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어떤 사건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쳤죠? 여기에서는 공급에 영향을 미쳤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바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걸 안 배웠지만 그려볼까요? 안 배웠지만 미리 여러분 그냥 한번 구경만 해보세요. 나중에 배울 테니까. 김장배추가 풍년이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공급이 증가했죠? 이걸 공급의 증가다 이렇게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죠? 자, 다음 시간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 수요 곡선을 타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게 분석 도구로서의 그래프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편하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원 배분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정책도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령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인상했다. 집을 사는데 취득세를 올리면 누가 사겠어요? 이거 세금 때문에. 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떨어져. 기다리자. 즉 이 사건은, 정부의 정책은 수요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주택을 누가 지으려고 하겠어요? 공급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께서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저절로 되는 거고, 이러한 어떤 사건이나 정부의 정책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더라. 즉 자원 배분량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그렇죠? 예, 그 결정된 가격이 자원 배분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전체를 수요 공급 이론을 왜 배우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자 보세요. 이 수요와 공급이 결국 계획 경제와 달리 수요와 공급이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재화 서비스,
재화 서비스, 어떤 재화든 어떤 세부 서비스 용역이든 간에 자원 배분량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이라고 하니까 시장 경제예요. 수요와 공급은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라는 데서는 우리 1편에서 배웠지만 지난 시간에 시장은 어떻습니까?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나기보다는 상품이 나오는 거죠. 아까도 배추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배추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쵸? 이것은 남에게 팔아먹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 경제이고 시장 경제다. 그 상품이 거래되는 것이 시장이고 시장에서는 사자와 팔자,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배추의 생산된 양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자원 배분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 경제인데 우리는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 시장인데 퍼펙트해요. 여기서 일단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수가 굉장히 많으면 경쟁 시장이죠. 가령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입니다. 생산자가 하나예요. 단 하나, 유일하다 이거죠. 유일. 독점이에요. 과점하게 되면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 때는 공급자가 다수이니까 일단 느낌에 어느 누가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죠. 만일 제가 어느 제품의 독점이라면 저는 생산을 잘 안 하고 가격만 올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겠죠. 일단 느낌상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더 완벽하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물건의 질이 동일해야 돼요. 동질적 상품입니다. 제안은 동질적이고. 그러면 이게 완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작하게 되면 동질적 상품에 대해서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겠죠? 네. 내가 가격을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싸게 살려고 해도 싸게 못 사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를 가격 수능자다.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이 사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유도 동질적이고 생산자 소비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런 뜻인데 안 보셔도 되겠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가격을 수능하게 된다. 그럼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일물일가의 법칙, 즉 일물일가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있죠. 이 우유라는 상품은 이게 일물이죠. 똑같은 상품이에요. 상품이 동질적이에요. 그런데 이 생산자도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소비자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자, 가령 이 우유를 생산하는 A사가 가격을 올리면 팔리겠어요?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안 팔려요. 망하는 겁니다. 가격에 순응해야 돼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아까 우유같이 일물.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생산자와 소비자는 오직 가격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가격 수능자다.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격 딱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더라. 가장 효율적으로. 누군가가 가격을 조작하게 되면 가령 독점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줄여버리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소 생산을 하겠죠. 느낌만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생산 소비되는 상품의 수량은 사회적 후생, 말은 좀 어렵지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다시 이제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분은 가정하기를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도 무지하게 많고 소비자도 무지하게 많다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고 그 형성된 일가, 그 가격에 대해서 가격 수능자가 되는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너무 효율적이어서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더라. 이런 정도만 느껴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시장의 실패라든지 등등해서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은 어떨까라는 거죠.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은 앞에 불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 등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이 뭐 우리 시험에서 경제학 시험이 아니니까 아까 가격 설정자, 독점은 생산자가 유일하다 그랬고 생산자가 소수라고 했고 얘는 생산자가 다수이긴 하지만 이 독점적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자는 다수이지만 어떻습니까? 상품의 동질성이 사라져요. 동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했어요. 그럼 독점의 사례를 보면 가령 공급자가 유일한 시장이야. 단 한 명이에요. 그것은 가령 특허권을 가진 의약품이다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이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독점이에요. 그럼 이러한 독점은 가격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스 세터입니다. 가격을 결정해버려요. 높게. 생산량을 줄여요. 과소 생산이 된다. 최적보다 적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보다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4편에서 다시 나옵니다. 과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담합을 합니다. 소수가. 그래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독점적 경쟁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도 잠시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시죠. 용어 정의를 여기서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켓, 즉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혹은 그 장소도 시장이라고 하죠. 우리 쉽게 말하면. 시장 경제란 그럼 어떤 거냐? 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다. 자유경쟁 원칙에 의해서.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해서 재화 생산, 분배, 소비가 계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장 경제다. 냉혹한 시장 경제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재화의 정의를 해보면 굿즈라고 재화, 영어로는 효용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와 물질 요거죠. 재화하게 되면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경제재라고 합니다. 상품 등의 경우 분필이 상품이라고 할 때 경제재예요. 희소하니까. 그래서 자유재 같은 경우는 공기나 물, 이게 생수 말고 바닷물 이런 경우에는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프리굿 해가지고 얘는 프리라는 뜻은 무료라는 뜻이기도 하죠. 경제적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런 재화입니다. 서비스는 용역이에요. 용역. 제가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께 재화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용역을 공급합니다. 일의 대가죠. 물질적 재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테니까 그러면 이것도 서비스다.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개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재화 서비스를 파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추상적인 개념 혹은 특정한 장소 이걸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상품의 매를 성사시키고 이것을 근거로 생산과 소비가 조정되는 아까 배추의 사례, 정부의 취득세 인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셨고요. 그중에 자원 배분 중에 앞에 효율적이 들어가면 경제 희소한 자원을 가장 최적으로 배분하는 구조고 이것은 사회 구성원의 후생이 복지가 웰페어가 극대화되는 상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에서 배우실 거예요. 소비자가 얻는 잉여와 복지와 생산자가 얻는 복지의 합, 즉 사회적 총잉여가 가장 극대화되는 상태가 바로 효율적 자원 배분 상태고 그것은 누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스스로가 달성한다.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동질적 상품 수많은 생산 소비자가 있다면 시장이 알아서 그렇게 된다. 여러분 보시면 그런 거 있죠? 이게 어떤 논리와 같냐면 그 어딥니까? 미국에서 미국 뭐죠? 그랜드 캐년이 있죠? 거기 옐로스톤 국립공원 늑대를 다 죽여버렸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특정 사슴이 무지하게 늘어가지고 초지가 다 사라져. 생태계가 깨지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하면서.
그냥 내비두면 적절한 개체수가 유지되면서 건강한 자연이 유지된다 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 시장도 완벽하다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냥 내비두면 최적이 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자꾸 망가뜨린다, 뭐 이런 논리가 되기도 해요.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실 정부는 아무리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이라도 그냥 시장에 맡기는 정부는 없어요. 다 개입을 하죠.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시장 경제, 수요 공급을 왜 필요로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OX 셀프 평가를 해보죠. 자, 1번은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원, 즉 재화 서비스, 이것이 배분된다. 자, 이건 빨리 봐도 되겠죠? 틀렸죠? 계획 경제에서는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는 가격 수능자가 되므로 잘 나가다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제가 답에 힌트를 드렸죠. 잘 나가다가 배분된다죠.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이 편을 배워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될 거다. 일단 이렇게 봤고요. 이제 2절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부터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흐름 보기를 보면 수요와 공급 개념이니까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전적으로 의도된 수량. 그러니까 수요하게 되면 샀다, 구매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전적으로 사려고 하는 수량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유효, 즉 이펙티브라는 것을 번역한 거니까 실질적인 수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수요, 공급하면 공급 능력이 있는 공급, 뭐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배우니까 시장 수요량이나 시장 공급 정의해야 되는데, 이건 개별 개인들의 수요나 공급량을 더한 그런 개념이 시장 개념이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유량과 저량 개념이에요. 저량이란 이건 스톡을 번역한 것으로서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 보존량, 보유량을 의미하고, 유량이라는 것은 이건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일정 기간을 재어서 측정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흘러들어온 수량,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자 2절에서 정리하도록 하죠. 학습 내용을 미리 쭉 보죠. 우리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학습 내용 요약 및 해설. 요약 부분을 보면 수요의 개념은 구입할 능력이 있는 유효, 이펙티브라는 거고, 수요자들에 의해 사전에 의도된 사려고 하는 수량이다. 그러니까 수요란 돈 있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양이다. 수요량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유효수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다. 구입할 능력이 있는 하면 유효수요입니다. 그리고 개별 수요자의 수요량을 합하면 시장 수요량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공급의 개념, 공급은 판매할 능력이 있는, 이건 이펙티브의 개념이죠. 그리고 사전적에 의도된 팔려고 하는 수량이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공급량을 정의하면 공급 능력이 있는 자가, 물건이 있는 자가 팔려고 하는 양, 이미 판매량, 사후적으로 판매한 양이 아니라 사전에 의도된 양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 공급량은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을 합해서 시장 공급량을 추정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유량은 시간 개념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 가능한 수량. 저량은 이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스탁, 존재해 있고 고여 있죠. 축적되어 있죠. 시간 개념이 없어서 일정 시점에 측정 가능한 수량.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요의 개념부터 시작하면, 자, 예를 들어서 수요라는 뜻을 한번 이제 너무나 많이 사용될 테니까 이거 한자죠. 구할 수, 원하려. 구하고 원한다. 이걸 영어로 deman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를 원한다는 거죠. 사과 한 박스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로 소비한 양이 아니에요. 사과 한 박스를 내가 샀다 하면 이건 수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장 경제는 가격을 주로 메커니즘을 하고 있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가령 가격을 얘기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사자가 늘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실제 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거래가 많이 돼서 소비량이 많아서 강남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수요층이 두터워서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급을 얘기해 보면 가령 오페크가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을 결정하는 순간 감산을 결정했다 담합해가지고 하는 순간 유가가 막 올라가요. 이것은 실제 팔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가격이 결정하는 순간 그 의도 공급 능력 있는 자가 팔려고 하는 양을 줄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을 메커니즘으로 해서 분석하는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이렇게 수요나 공급은 사전적 개념이다. 자, 그래서 샀다가 아니라 구매했다. 소비량, 구매량하고 수요량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는, 자, 아무리 내가 이 사과를 사고 싶어도, 많은 사람이 사고 싶어도 구매력이 없는 아이들이나, 뭐, 노숙자분이나, 그죠? 이런 분들이 아무리 사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유효수요란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의미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사과 한 박스를 사려고 할 때 사과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시장경제를 분석합니다. 시장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수요, 김씨는 이 사과를 1,000원일 때 15개를 사려고 한다. 그러나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박씨는 10개, 이씨는 뭐 50개 이런 등으로. 그럼 이 개별 수요량을 구하려고 하는 개별 수요량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장 수요량은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양을 전부 더한다. 50개죠. 다 더하면. 그죠? 35 더하기 15는 50이죠. 그러면 1,000원일 때 사려고 하는 양은 50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 수요자의 수요량을 합한 수량을 시장 수요량이라고 한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판매할 능력이 있는 공급자들이 여기 프루트 스토어, 과일 가게네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진열해 놨으니까. 팔려고 하는 수량이죠. 팔았다가 공급량이 아니에요. 아까 오페크의 사례도 보셨죠. 의도할 때 이미 가격은 올라가요. 증산을 결정할 때 유가는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공급량은 개별 공급량을 전부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1,000원일 때 각 공급자마다 원가가 다를 테니까 파려고 하는 양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 가격에서 개별 공급자들이 팔려고 하는 수량을 전부 더하면 시장 공급량이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유량과 저량인데 일단 저량 먼저 보는 거로 하시죠. 이게 백두산 천지예요. 이 그림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백두산 천지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 증발하지 않고 비도 안 온다고 가정했을 때, 자, 지금 2015년 11월 9일 현재 이 물의 양은 얼마일까? 비축량은 얼마일까? 라고 하는 개념이 저량이에요. 말 그대로 스탁, 재고, 스탁, 저장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시간 개념이란 기간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기간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일정 기간 개념이 없어요. 일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에서 측정 가능한 수량을 우리는 저량이라고 해요. 경제 변량의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2015년 10월 말 통계를 보니까 이게 한국은행 발표 3약 700억 불이 되죠. 3,700억 달러 정도 외환보유고가 있었어요. 98년도,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이게 거의 바닥 났었죠. 근데 벌써 3,700억 불이나 돼. 주로 유가증권 형태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대부분. 세계 7위예요. 외환보유고가. 참고로. 이거 참고하시라고요. 외환보유고 세계 1위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의 10배예요. 3조 5천억 달러. 10배 정도 됩니다. 일본이 2위고 뭐 1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외환보유고는 자 10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이니까 이런 개념은 절약 개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유량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유량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량은 이제 기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개념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백두산 천지에 가령 물이 2015년 11월 1일 날 뭐 100만 톤이 있었는데 막 비가 와서 뭐가 비가 와서 늘어났어요. 빠지진 않는다 가정하고 그래서 2015년 12월 1일 날 딱 재보니까 110만 톤이 되었어요. 이렇다면 한 달 동안 흘러 들어온 양은 10만 톤이 되겠죠. 그래서 플로우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서 흘러 들어온 양을 유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가 있어요. 2015년 3, 4분기. 3, 4분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2015년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얼마일까라고 하면 이것도 367조 정도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3분기 GDP가 뭐 1% 이상 증가해가지고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GDP는 일국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총량을 시장 가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 이만큼 367조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예요. 그렇게 기간 개념이 있는 것은 유량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물론 살짝 응용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례가 몇 가지 없어요. 기초인문이라 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헷갈려질까. 그냥 호수만 생각하시고 고여 있는 양은 일정 시점에 고여 있는 양은 저량이고 일정 기간 동안 흘러 들어온 양을 측정했다면 그것은 유량이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용어 정리를 통해서 복습을 하기로 하죠. 수요량 하게 되면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서비스 아까 보셨던 소비자들이 구입할 의사와 능력, 유효 수요이고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유효 수요란 이거는 effective demand 해가지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구매력을 가지고 구매력이 있다는 거죠. 욕구를 유효 수요라고 한다. 그래서 수요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이거예요. 만일 잠재 수요라면 이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잠재 수요란 비싸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구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내가 돈을 벌면 앞으로 사겠다라는 수요를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수요량 하게 되면 모두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공급량 하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판매자들이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두 가지죠. 수량이다. 그리고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조직 속으로 흐르는 양, 기간, 이게 핵심 단어죠. 그래서 유량 수요하게 되면 수요는 사려고 하는 거니까 혹은 보유하고자 하는 거니까 일정 기간 동안 사려는 혹은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고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하려고 하는 수량이다. 자, 저량은 비축, 존재량을 말하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파악된 경제조직 등에 존재하는 혹은 경제 주체가 보유하는 전체 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셀프 체크. 1번입니다. 자, 수요는 소비자들의 구매량을 의미하고 공급은 판매량을 의미한다.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쉽게 고르실 수 있겠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는 사후적 구매량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매하려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했고 공급도 판매하려는 사전적 수량이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어떨까요?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 가능한 수량으로 국내 총생산이나 외환보유고는 유량의 개념이다. 이건 어떨까요? 자, 틀렸죠? 여기도 앞에만 고쳤어. 이거 GDP라고 고치면 앞에 걸로 보면은
GDP는 뭡니까? 이거는 GDP는 유량이죠. 그러나 외환보 요구는 저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량이고 얘는 저량입니다. 따라서 외환보 요구는 저량의 개념이니까 이 문제는 틀린 거다.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맛보기는 18회 때를 한번 보시면 이 이후로도 여러 번 나오는 게 유량과 저량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자, 친절합니다. 출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거쳐서 양을 측정하는 유량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저량 자료와 아주 친절하죠. 설명해 줬어요. 다. 그래 놓고 다음 중 저량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순영업소득은 여러분 이것은 투자론에서 배우실 거지만 이거는 임대료 수입이에요. 수입. 가령 1년 동안 내 수입 혹은 뭐 한 달 동안 기간을 재서 측정하는 겁니다. 연간 이자 비용. 이거 1년 동안 이자 비용이죠. 여기서도 연간이라는 걸 보면 유량입니다. 여기서도 월 임대료 수입하니까 한 달 동안 임대료 들어온 거죠. 이건 기간이 있어요, 다.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여, 이것도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월, 기간이 있는 거는 전부 유량이죠. 연간. 이것도 표시는 없지만 주로 이제 1년 단위로 측정하는 거죠. 임대료하고 같아요. 얘하고. 그런데 5번은 순자산 가치,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순자산 가치라고 하면 이거는 뭐 한번 참고적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 가치입니다. 이건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가격이 5억인데 근데 빚을 2억 냈어. 그럼 순자산 가치는 3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집값 얼마야? 우리 집 순자산 가치 얼마야? 그러면 3억인데 이건 기간에 걸쳐서 측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시점의 자산 가치가 3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순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이것은 유량이 될 수가 없어요. 저량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저량에 해당하는 것을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유량이고 5번만 저량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초 입문 과정이지만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는 건 말 그대로 맛보기. 방향성은 일단 잡으셔야 되니까 하나 정도씩 이렇게 단락에 걸쳐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론에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했고 1장, 그 중에서 여기 뒤에 길어서 안 썼어요.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의미를 봤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자원 배분을 해주는 매개체가 중앙적 집권이 아니라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배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개념 중에 몇 가지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걸 보셨고 유효 수요다. 혹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수요와 공급 이론이고요. 결정 요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왜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가, 팔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강력한 분석 도구인 곡선,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의 최종 의미를 1절에서 배웠던 의미를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